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불철주야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헤비메탈을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이 메탈회관 네.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건강하셨습니까? 아유,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네. 저는 스톰의 슈하. 네, 저는 진리그린의 유경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회도 뜬금없이 네. 갑자기 뿅 등장을 했지만 2회도 역시 뜬금없이 뿅 하고 등장이 됐어요.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이제 싱글을 녹음을 저희 최근에 드디어. 최근에 이제 보컬 녹음까지 끝나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뭐 믹싱을 해야겠죠. 뭐 그러고 뭐 또 다른 곡도 또 녹음을 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싱글은 2곡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일단은 녹음은 2곡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2곡을 묶어서 뭐 낼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곡 제목이 뭐예요 이번에 나오는 싱글? 예, 뭐 이번에 일단은 다이브라는 곡을 녹음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샷건이라는 곡을 그다음에 녹음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또 스톰의 싱글 네. 두고 있어. 그 곡을 네네. 쓰면서 계속 다듬는 중이고 올해 발매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네. 지난 회차에서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네네네. 2025년에 놓치지 말아야 할 밴드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밴드들의 라이브를 볼 기회가 있었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군요. 그렇죠. 네네. 과연 이 밴드들 좋다, 훌륭하다 얘기했는데 라이브를 봤을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면 왠지 그렇잖아요. 다행히도 네. 저 개인적으로는 봤던 밴드 다 좋았는데 네네. 먼저 경석 씨도 같이 봤던 밴드 카인드 오브 포이즌 예, 얘기를 예. 잠깐 해볼까요? 네네네. 카인드 오브 포이즌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앨리스 인 체인스 같은 톤이 있는 헤비함이 있는 그런지 스타일이죠. 얼터너티브 네네네. 그런지 네네네네. 스타일인데 이번에 투어를 하면서 다행히 제가 있는 가까운 지역에 안양에 온다고 해서 안양에서 네. 라이브를 또 보고 또 경석 씨도 대전에서 또 네, 라이브를 혹시 딱 보자마자 확실히 좀 좀 베테랑의 느낌이 확 난다. 그리고 음악 자체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이제 곡 자체가 송라이팅이 좋다. 네, 굉장히 뭐 깔끔했습니다. 아티스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처음에 생각한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카인드 오브 포이즌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앨리스 인 체인스 같은 얼터너티브, 약간 헤비한 얼터너티브 음악을 지향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 지점까지 좋은 멜로디를 담은 연주를 보여주니까 밴드의 합도 합이지만 리드 기타를 맡고 있는 태지윤 씨가 이번에도 레스포를 들고 나오셨는데 요 카인드 오브 포이즌은 이렇게 잘 달라붙을 줄은 몰랐다. 이 헤비한 레스포 리프를 만들어주고 솔로 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묵직하게 자리를 잘 잡아주더라. 저도 뭐 잠깐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저 라이브를 뭐 물론 대전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기타 연주가 정리가 잘 돼 있다. 톤도 그렇고 어떤 프레이즈의 메이킹이 굉장히 딱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프레이즈나 이런 것들을 연주를 구사하고 있다. 이런 평소에 가정에서 정리정돈을 잘 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T 같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장르를 떠나서 좋은 밴드는 좋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신촌에서 운 좋게 저는 무콘과 메탈라이더의 공연을 같이 봤거든요. 왜 헤비메탈에 꽂힌 라이브인가? 그 메탈라이더 같은 경우 구력이 한참 되시는 분이죠. 또 오랫동안 씬에서 좀 떠나 계셨고 타이트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라이브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명확히 있었다고 할까요? 뭔가 과하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밸런스가 잡힌 느낌이었다. 그런 그 라이브 밴드들 현장에서의 바이브, 공연할 때 바이브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희가 무대 체질 같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있냐 없냐 물어보면 뭐 어떤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는 것들이 라이브의 실전 무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무대 체질이라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황 있잖아요. 아드레날린, 바람의 날린 그런 상황이 있는데 라이브 중에 일어나는 실수나 어떤 것마저도 그 흥분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물론 뭐 많은 연습이 있어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맞지만 수많은 외국의 그런 밴드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바이브나 흥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다.
근데 저희가 확인하는 건 좋은 라이브만 영상화돼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도 그렇지 1년 내내 투어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 양반들도 사람인데 엉망인 라이브들 엄청 많죠. 어떤 지점이 중요하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내가 라이브 쇼를 망쳤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밴드의 커리어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아 우리 오늘은 좀 아쉬웠지. 하지만 관객들을 즐겁게 하려고 우리는 쇼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어. 다음에 좀 더 잘하자. 이런 점이 아쉽긴 하지만 라는 부분만 명확히 가까우면 좋지 않을까. 실리그린도 라이브를 많이 해봤는데 뭐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라이브와 실패한 라이브들이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만약에 이제 라이브를 한참 하는 동안에는 계속 어떤 그 흥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싱글을 녹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일부러 또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러고 나서 다시 하면은 그 시동이 걸리는데 그게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야구 선수들이 비시즌에 이제 못 만들고 몸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초반에 몸이 안 올라오는 불펜에서 충분히 풀었어야 되는데 실리그린 같은 경우는 프론트맨이 따로 있잖아요. 보컬이 따로 있는 상황인데 이 텐션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곡의 특정한 부분에서 음악이나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맞춰요. 그래서 또 돌발 상황이 나오지 않고 항상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세팅이 좀 돼 있는 느낌처럼. 저는 즉흥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라이브의 묘미 즉흥 막 이런 말들 하는데 헤비메탈에는 어울리지 않는 짜여진 준비된 것들이 라이브 때 드러나야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흥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는 건 너무 나태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어떤 쇼는 말 그대로 쇼잖아요. 어떤 기획이 잘 돼 있고 좀 연출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잘 돼 있는 게 관객들도 보기에 즐겁고 뭐 하는 사람들도 즐겁지 않을까. 쇼라는 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것들, 내가 뭘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걸 남들이 보는 거 관음이잖아요. 훔쳐보게 되는 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준비된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맞죠. 그런 점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생각을 한 건데 무콘의 라이브도 봤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잘 숙성했던 좋은 곡들을 내놓았는데 확실히 멜로디가 가진 힘이 정말 크더라고요. 테크닉적으로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보컬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의도가 전해지니까 확실히 관객이 같이 업되는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콘의 공연을 이제 뭐 영상으로만 좀 많이 봤지만 같이가 돼서 싱얼롱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연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이거는 밴드가 라이브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을 때 리드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묵혀놓기만 하면 안 되는데 잘 들어서 누군가는 이런 그 오소독스한 정통파 헤비메탈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여전히 좋은 멜로디를 가진 헤비메탈들이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다른 음악보다 접근성이나 다른 그런 저력을 느꼈습니다. 무콘과 메탈라이더가 발매한 정규와 EP를 다 구입을 해서 잘 듣고 있는데 좋은 양질의 음반들이나 밴드가 계속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리고 또 올해에 인상 깊었던 지난 회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씬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레이블이라면 노머시 매해 새로운 도전을 해봤는데 올해는 씬에 누구도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멤버십을 시작해보겠다. 일종의 구독제 같은 건데 일정 금액을 매달 내면서 멤버십 같은 경우 이제 금액을 내면 공연에서 할인받는 그런 그 외에도 뭐 전용의 티셔츠라든가 뭐 노머시를 통해 발매된 음반을 증정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이면서도 산업화 어떤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밴드들이 사실 아름아름 가내수공업적인 미덕으로 좀 알기도 하고 쇼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멤버십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는 밴드 자체 씬에서도 자극이 되고 그리고 관객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급화 전략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목이 좀 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용기죠. 그러니까 멤버십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연을 꾸릴 수 있는 팬층을 확보를 하고 수입을 준비해서 마련해서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 비즈니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누구나 이게 과연 모델이 될까 가능할까라는 공포들이 있잖아요. 걱정들이 있고 시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좋은 시도였다 생각을 해요. 그 이와 유사한 걸로 일본의 밴드들은 다들 팬클럽들이 있잖아요.
뭐 인디 씬에서 활동하는 밴드들이라고 해도 다 팬클럽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팬클럽들을 1년에 한 번씩 멤버십을 모아서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연 올 때 선 예매권이라든지 제가 아는 모 밴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 공연 투어가 있으면 도장을 만들어요. 스탬프를 만들어서 공연 오면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저희 중국집에서 예전에 많이 시키면 도장 찍어줬던 것처럼 쿠폰 찍어서 이거를 다 모으면 그에 따른 오리지널 굿즈를 증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으는 참여하는 재미가 있고 내가 뭔가 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처음이니까 이런 지점들을 좀 벤치마킹 삼아서 가입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마음에 더 혹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뭐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이런 서비스를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유대감을 좀 강하게 만든 다른 밴드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이전에는 우리나라 공연의 소속감이라고 하면은 뒤풀이로 언제나 나 그렇잖아. 근데 이게 물론 한국식의 유대감이라는 점에서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뭐 이런 자리에서 다 밝히긴 그렇지만 사실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런 사고들이 그런 있었잖아요. 분들이 계시죠.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뮤지션들이 이 그 냉가슴을 앓으면서도 어쨌든 이분들도 공연을 와주시고 즐긴 팬들이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은 못 하는 거죠. 서로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노머시 레이블에서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상반기에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상반기에 이 밴드들이 이런 음반들을 발매할 거고 이런 공연들을 이때 이런 것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밴드 씬에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녹음하는 거 언제 나올지 몰라요. 믹스가 끝나야 나오는 거죠. 올해 안에 낸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고 막연하게 굴러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스케줄을 세우고 스케줄대로 돌아간다는 것들이 레이블로서의 움직임에 참 적합한 것 같고 프로페셔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멤버십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청사진 로드맵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가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뭐 어느 정도의 또 보수를 받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정확한 기획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그런 어떤 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게 기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지만 데드라인이라는 게 보통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방망이 깎는 노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믹스에서 내놓은 레코딩한 싱글을 들어봤는데 뭔가 아쉬워서 또 깎고 또 바꿔보고 또 바꿔 다음날 일어나 들어봤는데 뭔가 또 바꿔보고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들고 타임라인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가는 것들이 결과물을 자꾸 내놓는 발전하는 예술가가 발전하는 가장 빠른 좋은 방법이잖아요. 박수 받아도 그럼요. 충분히. 뭐 저는 뮤지션의 최고 덕목은 역시 성실함. 뭐 뮤지션만이 아니고 모든 예술, 모든 사회 분야들이 그렇지만 뭐 어떤 히트를 쳐서 큰 성과를 이뤄낸 것보다 높이 평가받아야 할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맞죠. 예술인 활동. 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정을 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예술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뭐 예술인 대출도 받게 되고 국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어떤 공연을 보러 갈 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예술 활동 지금 받으셨죠? 저도 받아서 정규 앨범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갱신을 해야 할 때가 왔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술 활동 증명 갱신할 때가 돼서 활동 관한 자료들을 첨부를 했는데 반려됐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는데 예전에 저희가 할 때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1년에 3번 정도 공연이 있고 그 사이에 발표한 음원이나 음반, 사진이나 뭐 예술이나 뭐 사진이나 창작하시는 분들은 전시회를 했다거나 발표를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포스터든 뭐든 자료가 증빙이 되면 예술인 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 증명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포스터를 제공한 것으로는 이거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 내가 어디 공연에 참여했으면 계약서를 내라. 통장 사본을 내라. 개인정보잖아요.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라는 것들은 예술 활동 인정을 받아야 하는 예술인의 입장은 철저히 의뢰에 있는 거고 평가하는 측에서 보면 갑의 입장이잖아요. 이쪽이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하는 건 맞는데 예술의 활동에 따라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를 비롯한 밴드 하는 분들은 클럽 공연을 많이 하는데 계약서를 증빙하고 통장 사본을 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들으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뭐 계약서를 쓰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공연 계약서를 네, 써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자체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증명을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자료 미비로 쳐낼 수 있는 네네. 철저히 평가하는 측의 편의에 네네.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이 뮤지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예술의 활동 증명 갱신이 너무 어려워졌다. 네네. 안 받지 뭐. 네. 이거 뭐 해도 좋은 것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게 보이는 네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또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 그 밴드 같은 경우는 싱글이든 정규를 뭘 발매하면 CD를 발매를 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CD 실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동봉을 하면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음반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내도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음원 온라인 사이트에 음원이 등록된 경우만 네네. 인정을 하겠다. 또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서 네. 네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네네. 증명을 하고 사이트에 제대로 업로드된 것을 증빙을 하라. 아티스트가 예술 활동을 한 게 온라인 사이트에 공표된 것과 공표되지 않은 게 예술인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그렇죠. 거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온라인이 아닌 네네. 오프라인에서 CD만 발매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그럼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네, 있을 그렇죠. 테고 그렇죠. 그 분야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영화로 넘어가면 인디에서 영화를 찍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그런 분들은 극장에 영화가 안 걸리고 내가 영화를 제작을 했다는 사실만 있는데 극장에 안 걸렸으니까 이건 예술활동한 게 아닌가요? 이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이걸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를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술인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원금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술이라는 게 숫자로 치환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애매하죠. 사실 그런 게. 치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게 어려운 환경에도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뭔가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자는 걸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을 편의에 따라서 누군가를 쳐내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는 게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좀 어떤 수정? 제도적인 개선이 좀 그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K-팝이라고 불리는 거대 산업에만 관심이 있지 예술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돈으로 치환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표가 될 것 같은 눈에 튀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예술인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모아서 성명을 내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서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전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엄하게 만들어 놓아도 평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가 기준을 못 맞춰서 못 받는 걸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그럴 때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니까요. 분야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또 나눕니다. 순수예술에 너무 유리한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증명을 받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악회를 하거나 뭐 대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클럽 공연 수준이 아니니까 계약서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활동에 대한 증빙을 받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분들은 심지어는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게 참 좀 하루빨리 이 부분에 좀 뭔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뭐 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다들 문광부에 관계된 국회의원분들이나 소홀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큰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술인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 할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헤비메탈을 하니까 좀 하다 보니까 회가 나서 그렇죠. 싱글을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고민이 또 많으신데 고민이 많죠. 이게 저희도 지금 좀 오랜만에 좀 내다 보니까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좀 잘 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약간 이 부담감. 물론 이게 녹음 때도 있었어요. 녹음 때도 녹음을 잘 받아서 믹싱으로 가야 되니까. 그쵸. 또 녹음을 하는 것도 부담이었고 막상 또 녹음 끝나니까 또 또 어떻게 또 잘 소리를 예쁘게 만들어서 어떤 이렇게 들리게 해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가 끝나서 또 돼도 또 고민이 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근데 지금 레코딩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시면 재밌지 않나요? 그런 과정이?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은 이제 사실 이제 뮤지션만이 좀 누릴 수 있는 사실 특권이자 뭐 권리이자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이걸 또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니까 계속 조마조마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요즘 또 너무 자료가 많잖아요. 자료가 많고 또
가능성이 훨씬 넓어진 세상이니까 네네. 믹스에 대한 고민도 클 것 같아요. 네네. 칠리그린 같은 경우는 헤어메탈을 네네. 추구하는 네네. 밴드니까 그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예전 80년대나 90년대 네네. 헤어메탈이 한참 잘 나가던 네네. 그런 명반들을 놓고 레퍼런스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는 네네. 반면에 네네. 디지털이 네네. 일반화되면서 깨끗하고 깔끔한 네네네. 선명한 소리들이 좀 주가 됐잖아요. 80년대 네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네네. 덩어리진 네네네. 질감을 뭉툭한 네네. 느낌이 있었다면 그 밸런스를 잡는 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엄청 고민이. 뭐 저희가 들었던 그런 좋은 음반들이 80년대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전성기가 다 80년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음반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또 2020년대를 사는 또 우리로서는 뭐 따라가는 게 맞나? 약간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발매되는 곡들은 어지간하면 대부분 제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체크해서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국내에서 발매 어떤 밴드가 뭔가를 냈다라면 대부분 들어보려고 해요. 좀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기존의 밴드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위에서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음반을 만들고 음원을 내고 녹음을 하는 건데 그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한번 믹스해서 만들어보자 한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음악을 하면 이런 좋은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레퍼런스를 기준을 삼고 여기서 이걸 수정해 이렇게 만들어 하면 적어도 요만큼 만들어낸 토대 위에 뭔가를 쌓게 되잖아요. 이 음악이 이 정도냐 아니냐는 떠나서 믹스라는 하나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명반들의 믹스의 퀄리티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믹스나 마스터링이나 누구나 손대기 쉬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야, 곡이 좋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해서 오케이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요리가 맛이 제일 중요하죠. 식당 어디든 맛있는 요리가 중요한데 기왕이면 예쁜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된 친절한 사장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나는 요리에 올인했으니까 불친절하게 할 거야.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욕쟁이 할머니.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30년이 됐으니까 욕쟁이 할머니도 뼈다귀 해장국이 맛있는 거지. 내 처음 간 식당에 할머니가 욕을 막 다짜고짜 욕부터 박으면 이거 그렇죠. 엄마. 그건 WWE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음반들의 믹스나 마스터링 퀄리티가 해외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곡과 곡을 놓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만큼 디지털 기술이 빨리 발전을 했고 널리 퍼졌으니까 그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뭐 이야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믹스랑 마스터에 대한 주관이나 이 취향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충고라긴 뭐하지만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래 둬도 질리지 않는 소리가 중요해요. 지금 이 최신 사운드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 포인트에 만들어버리면 그게 마침표가 될 수가 있어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를 찍어야 뒤에 다른 문장을 써도 어울립니다. 이 문장을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뒤에 다른 싱글이든 정규를 만들어놨을 때 섞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할 수가 있으니까 쉼표를 찍어둬야 이게 섞이고 어울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80년대 90년대에 들었던 본조비, 뭐 머틀리 크루, 메탈리카의 메탈리카 같은 밤락이 많이 했던 음반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라우드니스의 썬더 프롬 이스트 같은 뭐 막스노만이 했던 거 같은 거 들으면 40년이 다 된 음반들인데 촌스럽다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듣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반쯤에 2000년대 말쯤에 메탈코어 사운드가 유행하면서 디지털 믹싱, 디지털 마스터링이 한참 유행하면서 소리를 많이 키우게 됐어요. 라우드니스가 다시 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음반들 지금 들으면 참 힘듭니다. 너무 선명한 건 좋은데 아파요 귀가. 뭐 이 얘기는 동감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메탈리카는 데뷔한 지 40년이 지나도 메탈리카 마스터 퍼펫 여전히 듣잖아요. 2000년대 말에 나왔던 메탈코어 밴드들은 듣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너무 최신 기술에 그렇게 매몰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그런 주관이 확실한 음악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딱 들으면 그냥 딱 진짜 그런 헤어메탈 스타일이구나 알 건데 이게 또 이런 걸 듣는 사람들의 또 그런 어떤 약간의 그 기대치나 어떤 익숙한 사운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이걸 제가 또 너무 또 현대적인 사운드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요리를 비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퓨전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요리를 네네. 다시 하는 네네. 거잖아요. 중국집을 다시 네네. 열었다거나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짜장면 맛은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야 탕후루 짜장면을 만들어 볼까라는 것보다는 네네. 사람들이 짜장면 하면 좋아하는 맛, 짜장면 익숙한 맛에 기준을 두어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 탕후루를 좋아한다고 해도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요리를 찾아 먹지 않을 테니까. 지금까지 2장의 싱글과 1장의 정규를 냈는데 큰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게 어쨌든 망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첫 마음 편하다. 첫 싱글은 무조건 망합니다. 첫 싱글 무조건 망하니까 그걸도 일찍 맞겠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나은 걸 만들고 이거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중 걸 잘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보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게 생기거든요. 기준이 세워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홈런을 치겠다라고 초구를 노려서 이렇게 휘두르면 땅볼이잖아요. 땅볼을 쳐봐야 파울을 쳐봐야 이게 타이밍이 내가 빨랐네, 늦었네라는 걸 알고 다음에 스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음반을 낸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이 확률적으로 다작한 사람들이 좋은 곡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렇죠. 망한 곡도 많아야 맞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비틀즈 명곡만 있을 것이지만 비틀즈도 망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메탈리카도 말도 안 되는 노래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 뿐이죠.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탈리카가 만들어냈던 명반이나 비틀즈가 만들어냈던 명곡들이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아티스트. 요즘은 더군다나 디지털 레코딩 시대니까 언제나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한 걸로. 아니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라이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증명받아온 좋은 곡이니까 그게 뭐 유기농 좋은 채소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데 그게 망해봤자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정규를 낸다거나 EP를 낼 건데 레코딩을 하고 믹스를 하잖아요. 2곡 끝났다. 훅 먼저 내자. 그럼 나머지를 또 믹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2곡과 나중에 결과물이 나온 것들이 소리가 다 달라요. 다 믹스를 끝내서 정규를 준비하고 있다면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그 중에 골라서 그걸 싱글로 발매를 해야지 소리가 너무 다를 수 있다. 노머시가 했던 로드맵을 갖고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중에서 발췌한다는 것들. 개인적으로 걸고 있는 기대 같은 건 뭐냐면 헤비메탈은 전 세계가 다 어렵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워낙 그 기초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지금보다 더 안 될 수 있겠냐. 지금도 어차피 관객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지. 그러나 알고 있는가? 바닥 밑엔 더 바닥이 있다는 것을. 끝을 모르고 지금 계속 바닥 멘틀의 멘틀까지를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아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라인드코어, 스트림 메탈, 뭐 블랙 메탈 같은 그런 밴드들이 좀 많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의 인프라하고 동남아시아, 대만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데의 인프라는 좀 많이 달라요. 한국은 기술력이나 많이 발전한 상황이죠. 시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뿐 시장을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움직이려는 게 좀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역설적으로 좀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바닥이니까요.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도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에는 해외 진출이나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국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 진출하는 건 필수가 됐어요. 레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 국내에만 서비스를 하고 국내에서 있는 팬들 타겟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한계가 뚜렷한 거죠. 더 이상 시장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가 됐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팬들을 늘리고 그걸 역수입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더 시장을 넓힐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일본과 한국이 교류를 더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같이 갖고 그게 서로한테 정말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당장 금전적인 어떤 효과로 돌아오진 못한다고 해도 저희가 한 10년 전 했던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쉽다. 우리 일본 가서 클럽에서 공연 한번 하고 왔어요.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다. 저도 뭐
짧은 의견이지만 어디서 했다 뭐 이런 경력 자체가 발전을 준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실이 우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교류가 돼야 거기서 진정한 뭔가가 일어나지. 누구든 올라타려는 무임승차는 네. 질 수가 없죠. 네. 활동이 서로 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뭔가 네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네네. 준비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펑크 씬 같은 경우는 훨씬 쉽더라고요. 메탈 씬보다 네. 교류도 훨씬 더 잘 돼 있고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고 네네. 도움을 주는 데에 그런 게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공연도 자주 올 수 있는 거. 근데 메탈 씬은 아직도 뭔가 좀 힘이 들어 있고 네네. 뭔가 만들 때 좀 제대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 이렇다 할 결과물들이 네네.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코로나 이후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유튜브를 통해서 클럽 라이브가 생중계되는 것들을 보면 아유 아직 살아있네 이 밴드 네네. 활동하네. 마치 그 어르신들이 한참 뒤에 와서 아직 안 죽었어! 생존 확인을 하고 있는. 올해에는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또 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또 언제가 기회가 되면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여기 이메일 주소가 나오는데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저희한테 뭐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민하지 않고 지난 회에는 무려 한 통도 안 왔습니다. 뭐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온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그래도 뭐 요즘 꾸준히 활동하는 밴드들이 있잖아요. 뭐 새로운 멤버들을 구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밴드들이 있으니까 계속 저희는 꾸준히 지켜보면서 또 실리그린 또 그 안에 새로운 싱글 잘 준비하고 잘 감사합니다. 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